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사과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과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 뉴턴의 사과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었으며,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인류에게 디지털 혁명을 안겨줬죠. 미술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 세자노의 사과는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사과였습니다. 폴 세자는 1839년 남프랑스의 액상프로방스에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나 부유한 삶을 보냈으며, 아버지의 권유로 법학과에 진학하였으나 그림에 관심을 두어 결국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874년 일단의 젊은 작가들과 파리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여하였는데, 그 전시회는 세계 미술사에서 인상파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후 다른 인상파 작가들은 조금씩 인정을 받고 주류 미술계로 입성하지만, 세잔만은 계속 인정을 받지 못하여 급기야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액상프로방스로 낙향합니다. 그는 액상프로방스에서 고행에 들어간 수도승처럼 묵묵히 그림을 그릴 뿐이었는데, 이때가 바로 세잔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완성된 일종의 위대한 은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잔의 나이 56세에 당시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술상이 시골에 틀어박혀 묘한 그림을 그리는 무명 화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세잔의 그림을 보자마자 전시회를 기획했으며, 이것이 바로 세잔의 생애 첫 개인전이 됩니다. 이후 젊은 화가들 사이에서 세잔의 이름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죠. 20세기 미술의 대표주자인 피카소도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며 세잔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잔은 뒤늦게 얻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향에서 은둔자로 살며 눈을 감기 직전까지 조용히 그림만 그릴 뿐이었습니다. 세잔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작품에 질서와 명료성을 가져왔습니다. 세잔은 젊은 시절 인상파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염증을 느낍니다. 즉, 인상파의 작품은 밝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과거 서양 예술의 전통인 명료성과 질서를 그 작품에 표현하였습니다. 둘째, 원근법이라는 전통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작품에 공간감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미술사조의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향후 피카소 등 입체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19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잔의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세잔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실험하고 표현하기 위해 정물을 많이 그렸습니다. 작품에서 과일 그릇을 왼쪽으로 길게 표현하여 왼쪽의 비어있는 공간을 커버하고 있고, 냅킨은 슬쩍 붙일만 하여 마치 은박지처럼 보이고, 식탁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식탁을 위에서 본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작품에 공간적 깊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더덕더덕 칠해진 형편없는 그림이라고 조롱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작가들은 정물을 그릴 때 사실대로 묘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네덜란드 작가인 윌렘 칼프의 작품입니다. 즉, 네덜란드 화가들은 자신들의 기교를 과시하기에 정물을 그렸다면, 폴 세잔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인 입체감과 균형 잡힌 화면의 구성을 표현하기 위해 정물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사과와 오렌지라는 작품입니다. 세잔이 수많은 실험을 거쳐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왼쪽의 사과를 담고 있는 낮은 접시는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물병은 옆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묘사했습니다. 세잔은 좌우 위아래에서 사물을 관찰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피사체를 한 캔버스에 담은 것입니다. 즉 원근법이 아니라 다시점을 통해 작품에 입체감과 공간감을 부여한 것이죠. 다음은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카드놀이하는 두 사람이 작품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본 시점으로 묘사된 반면 두 사람 가운데 있는 탁자는 위에서 본 시점으로 묘사하여 작품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고자 만든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벨뷰에서 본 생트 빅투아르 산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향 액상프로방스에 있는 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작품에 깊이감과 거리감을 부여하는 실험을 위해 같은 산을 60회 이상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잔은 오랜 시간을 은둔자로 살았기에 그의 삶 역시 밋밋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세잔은 누구라도 포기했을 법한 시련 속에서도 꿈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고 묘사하던 세잔의 실험은 후일 피카소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죠. 사물의 형태를 조각조각 낸 후 캔버스 위에서 재창조한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그렇게 탄생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1874년 제1회 인상파전이 개최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1886년 마지막 인상파 그룹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해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각자 작가들은 각자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즉 캔버스에 빛을 표현하고자 했던 색채 중심의 인상파 작품들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사실 묘사에 치중을 해서 작가의 정신과 철학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폴 세잔, 폴 고갱,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라고 일컬어지는 후기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의 역사에서는 수많은 사조가 맹멸해 갔습니다. 앞선 사조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그 작가들의 실험으로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기는 하죠. 그러나 나중에 등장한 사조가 발전된 사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미술에서는 진보나 발전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도와 변화만이 있을 뿐이죠. 인상주의도 또한 그 앞선 사조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등장했고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후기 인상주의뿐만 아니라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커다란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들 세 작가는 어떤 공통되고 통일된 양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작가 특유의 개성은 후일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죠. 세잔의 질서와 균형 그리고 다시점 묘사는 후일 입체파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고흐의 작가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 세계는 또 독일의 표현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요. 또한 폴 고갱의 야만적인 색채 사용은 후일 원시주의 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서양 미술사라는 명제를 남긴 곰브리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